아니, 알겠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기다린 건 아니고, 이따가 지금 오신 거예요. 저도 한번 잡아보죠. 아, 예. 언론에 계신 분들입니다. 네. 하여튼, 손이 똑같네요. 다를 줄 알았더니. 아, 예. 아이고. 아니, 김진다원이 최고구만. 역시. 의원님은 그 사인 받으셨어요? 이게 전화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3개월 뒤에 또 교육감 내가 있어요. 헌법 이 운동을 실제로 내가 운동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18년 전 헌법 문재인 정부 때 헌법 개헌 때문에 아주 전국이 헌법 운동을 했죠. 안 받았어요. 받으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써주십시오. 김국현 사무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몸이. 이야, 우리 세번에 우리가 이걸 이쁘게 우리 운동을 합시다, 이거. 지갑사에 제가 마감라인을 지키고 더 이상 오실 수 없도록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병도 국장이 뭐 받으셔야 돼. 아니, 저는 안 받으려 했는데, 우리 김 의원님이 계셔야 되겠다. 할 수밖에. 이따가 들어갔을 때 저는 아닙니다. 네. 김문수는요? 변호사 아니고, 고대 정형과, 네. 일박사님, 손잡은 기념으로 우리 손잡았잖아요. 인터뷰 하나 해주십시오. 순천은 처음이십니까? 여러 번 하세요. 저기, 석지하고, 국가정원. 근데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근데 하동이시죠? 네. 제가 하동을 많이 갔습니다. 하동에도 지리산 쪽입니까? 아닙니다. 진주 쪽입니다. 진주 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천 온 기념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진짜요? 네. 건강교육은 지속 가능한 미래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육에 대한 기재를 말씀했던 걸 어떻게 해오셨네. 교육감님은 1분 쇼트 하나 말씀하시죠. 1분 너무 길어. 30초.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남에 우리 도민들과 교육가족들께서 문영배 전 재판관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있습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만 뵙게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만은 오늘 그 영상으로 우리 도민이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손을 한 장을 안 쓰실 거예요. 안 씻고 그냥 간직하고 있을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시고. 이게 400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열자마자 바로 차버려가지고 우리 기자님도 밖에서 못 들어오고 나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진짜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나 울 뻔했네. 따로 이리 배려하신다는 의관장님. 우리 초동 부장님 앉으세요. 의장님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자, 우리 신청이 있어가지고, 오늘 뭐 얘기들만 있어가지고, 그 상인이 이것도 신청이 있습니다. 예. 한번 가야 돼요. 손 잡았어? 나는 안 씻으려고. 씻지만 한 달 동안. 이제 전남이 이렇게 순천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하고 저쪽에 동북권 순천 중심으로 되고, 서북권 목포 중심으로 되고, 이제 강주 근교 이름 있고, 그러면 저쪽이 이제 무안으로 갈 때 좀 굉장히 서운하실 텐데. 저희는 또 엑스포도 좀 하고, 이것저것 또 저희들도 챙길 거좀 실질적으로 전남을 인구 한 65% 정도 동북권에 가까운 그리고 산업구조도 이쪽이고 그때 이제 여수 엑스포를 이쪽으로 하는 4시에 아니, 교육감님이 못 보시니까.
여기 복선인데 복선. 저는 못 봐야 돼, 주로. 저는 박지철을 입고 하셨는데. 지금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고향이 확실히 백번입니다. 목포시의 의장이 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연구는 목포시죠. 근데 정부가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 내년 재선이 됩니까? 아유, 그러니까 좀 안 하시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 이쁜 경호원 같습니다. 네, 경호 잘해. 뒤로 나오실까요? 뒤로 좀 나오시죠. 기자분들 뒤로 나오시죠. 김구준 시절 좀만 뒤로. 내가 이렇게. 문영배 화이팅. 민주주의 화이팅. 문영배 화이팅! 민주주의 화이팅! 전라남도 교육청도 화이팅! 전라남도 교육청도 화이팅 해야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 대한민국의 커다란 역사적 전환기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우리 전남과 광주 시도민에게는 너무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특별한 고통의 역사입니다. 제1차 비상계엄, 1948년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우리 여순의 수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49년도에 2차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제주에서 수많은 4.3 희생자가 이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이 1980년 5.17 비상계엄 이후에 광주에서 수많은 우리 시민들의 희생이 있어서 특별히 광주 전남은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 시대에 일어나서는 안 될 비상계엄이 지난 12.3 비상계엄이 또 발생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 우리 민주주의 덕분에 이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아침에 눈만 뜨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우리를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이 대학에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헌법 교육자를 만들어서 우리 교장 선생님, 선생님부터 연수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헌법을 읽고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 심판의 날을 모두 기다리고 함께 시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대의 구세주 같은 영웅이 바로 오늘 초청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셨습니다. 우리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 전라남 도민들은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오늘 드디어 문영배 전 재판관님을 모시고 이런 특별한 자리를 맡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육과정 중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학생은 우리의 학생들의 대표자인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되는 학생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에도 3분이 와 계시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대표 의원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동안에 헌법책도 있고 또 헌법 심판의 날 시청도 하시고 그때 우리 문영배 헌법재판소장님을 만나고 싶었을 텐데 오늘 질문도 많이 준비했으라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원히 잊지 못할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 그런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기 참여해주신 우리 교육과정 여러분, 도민들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19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셨습니다. 2024년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재했으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을 낭독하셨습니다. 현재는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공식 퇴임하신 후 사회 현안에 대한 조언과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왔다고 해서 제가 잠깐 많이 됩니다. 그분은 미국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강의를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1987년에 광주에 4개월 살았습니다. 당시 강주지방검찰청 검사 15였습니다. 태백산맥이 그때 한참 유행이 되었는데요. 그 소아다리, 불교고마, 제석사 그런 데를 다니면서 추억을 쌓았던 그 시간이 생각납니다. 그 조선대학교 앞에 아수를 있었는데 그때 하숙생 중에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고흥에서 온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친구하고 좀 잘 지냈고 20년 뒤에 그분이 법무부 직원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는 말이 제가 그때 하숙 갈 때 자기한테 격려의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지만 이런 인연들이 어떻게 다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자퇴를 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그 김장환 선생을 만나서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금을 받고 사법시험까지 합격을 했고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김장환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자퇴했던 그 학생이 김장환 선생을 만났더라면 어쩌면 우리 두 사람 인생은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인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결정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직업을 갖고 또 그 사람이 시민이 되고 이걸 결정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다면 그 교육을 받을 권리, 그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만 우리가 국가 공동체를 만들 이유가 있는 거죠. 국가라는 게 공동체인데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뭘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이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한테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충성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모든 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들면서 이 교육받을 권리를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읽어보면 현재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 31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적어도 초등학교입니다. 이 적어도 초등학교라는 의무 교육을 헌법에 명시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1948년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1948년 하루 때거리도 없던 그 시절에 국가는 적어도 국민에게 적어도 초등학교의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의 아버지들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분들이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 교육을 무상으로 국가가 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러므로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인가, 권위주의 정부인가, 그건 교육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무슨 말이냐?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 그 외를 가르치지 않는 교육, 그건 권위주의 정부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권을 이야기하고 국가가 당신에게 뭘 해줘야 되겠냐 이렇게 묻는 교육, 그건 민주주의 정부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헌법재판에서 본 교육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쉬운 내용도 아니고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온 이상은 헌법재판 몇 가지를 안 가르치면 제가 여기 설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이런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들어왔습니다. 교육법에 보면 그 의무교육은 중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당연하고요. 중학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헌법 소원을 했고 아마 법원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 왔어요. 쟁점은 이겁니다. 아까 우리 헌법에서 봤다시피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법률에 의무교육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의무교육은 중학교 3년이다 이래놓고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니 그 논란이 뭐냐 하면 이게 과연 그 의무교육을 법률에 정하도록 한 헌법을 제대로 지킨 건가?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대체로 법정 의견은 그럴 수 있다.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인데 그 시행 시기만 대통령령에 위임한 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이 반대 의견을 했죠. 첫 번째 윤정수 재판관께서는 법률에 정하라고 했으면 법률에 어느 정도는 정하고 일부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넘겨야지 이게 통째로 넘기는 게 어딨냐 그런 이유를 댔었어요. 그 다음에 이수인 재판관께서도
포괄적으로 그 광범위하게 이렇게 대통령령에 넘기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겁니다. 법률에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놨어요. 3년 의무교육을 시킨다, 무상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무교육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을 정하지 않으면 의무교육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라고 두 분의 재판관이 의견을 단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의 의견이 옳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 대표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은 대통령이고 두 번째 기관은 국회예요. 근데 대통령은 그 대표 과정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한 50%밖에 대표하지 않아요. 적어도 선거 과정에서는. 근데 국회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90%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예를 들면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그리고 3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국회는. 그에 비하면 대통령 한 명밖에 없어요. 따라서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 적합한 것은 국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의무교육을 중학교 몇 학년까지 할 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우리 예산 사정은 이렇고 그 다음에 교육받을 권리의 성질은 이렇고 그러니 중학교 1학년은 2년 뒤까지 중학교 2학년은 몇 년 뒤까지 그 다음에 뭐는 몇 년 뒤까지 왜 못 정합니까? 그걸 왜 대통령한테 넘겨요? 그래서 통합을 이루는데 당연히 대통령의 책무지만 저는 국회가 이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훨씬 더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표결하면 되지. 이건 곤란하다. 최대한 설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이제 모든 일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시간 그때 표결을 해야죠. 그러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정당의 교육감 성교 관여금지 사건입니다. 이건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 다음에 당원 경력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 공천을 못 받죠.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의견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입니다.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데 그게 더 낫다. 그런 의견이에요. 정당에 공천하게 되면 교육의 정치에 기속이 되고 그러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법적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반대를 했어요. 그건 국민이 선택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정당 관여 금지를 하는 게 저는 탑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답, 오답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각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자사고 사건입니다. 이 자사고는 그 당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학교에 따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를 먼저 뽑고 충전을 뒤에 했죠. 이게 문제였고 두 번째 자사고를 그걸 못하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사고에 들어가면 중복집을 금지를 했어요.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시선발조항. 이 점에 대해서는 학원이다. 다시 말하면 자사고는 정기학교에 뽑을 수 없다. 이건 학원이나 중복 지원 금지는 위헌이다. 왜 자사고를 지원했다고 해서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게 하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우선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 지역에서도 다 중복 지원을 하는데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 자사고를 정기학교로 뽑지 못하게 하는 게 위헌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5명의 재판관은 위헌이라고 생각했어요. 4명의 재판관은 합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합헌이 됐는데 아마 이건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자사고 문제 뽑을 수 없죠. 이게 저는 참 교육 철학의 문제인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과학고등학교는 따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고와 자사고가 같은가 다른가,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일단 6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예민한 문제고, 또 제가 한 사건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사고 먼저 뽑아버리면 청준화고등학교가 이류 학교가 된다. 이걸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 그냥 자사고를 운영해보니 대학 입시에 너무 치중하더라. 이걸 문제 많이 삼은 것 같아요. 위원론에서는 이 자사고는 예산을 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학생들로부터 수용자를 받아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 예산이 절약될 거 아니냐. 그 절약된 국가 예산을 평준화 지역에 투입하면 그 학교의 그 질이 향상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자사고를 그 입시 위주로 해서 교육 목적에 반할 정도가 되면 그 학교별로 취소를 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아예 선발해서 못 뽑게 하는 게 과연 헌법에 충족되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헌법 판례 3개는 살펴봤고요. 이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그리고 학생들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저는 로스쿨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으니 로스쿨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걸 말씀드림으로써 그냥 하나의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저는 로스쿨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왜 당신은 법률가가 되려고 하냐, 이걸 많이 묻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로스쿨생때도 해야 되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서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은 좋은 법률가가 되고요. 한 번 딱 하고 안 하는 법률가 치고 좋은 법률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저한테 너는 왜 판사가 되었느냐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김장한 선생님으로부터 장학을 받았고, 듣고 보니 자기한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언젠가 사회에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법연수원에 가서 제가 참 법률 공부 말고 다른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독서 모임을 해가지고 법 빼고 다 봤습니다. 법은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웃음을 참는 법 이런 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걸 매주 읽었다. 그리고 그 당시 노동대학 같은 게 있었어요. 노동대학 같은 데 가서 노동법 강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법률 상담소에도 갔었고, 그렇게 한 결과, 나는 임금 변호사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밝혔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36개월 마치고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를 하려고 보니 너무 벅찼어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마치 제가 84만권인데 그 당시에 시위를 엄청 했어요. 선배들이 시위에 나가라고 권유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면서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위는 대부분 불법이었어요. 그럼 뭐 잡힐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사업시험을 못 치잖아요. 난 못 치겠다. 대신에 내 나름대로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렇게 선배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고 저는 하여튼 시위는 안 했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그 서울에 가면 4.19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에 4.19 때 이미 참배를 하러 갔어요. 그때 그 제가 말했던 그 선배가 왔더라고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저한테 너는 그때 나한테 한 말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종합해 볼 때 제가 인권 변호사를 가는 게 맞는데 시위를 가자고 할 때 시위를 못 갔듯이 인권 변호사는 못 하겠더라고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하겠다. 내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제가 선택한 게 지역 법관입니다. 지역 법관은 아시겠지만 한 군데에 이렇게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인사는 신경을 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렇게 소신대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간 거고 성적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기사를 보니까 지역법관 가가지고 서울을 근무한 적이 없는 판사다 이렇게 써놨던데 서울에는 누구나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지역법관을 하면 서울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왜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 그 27년 동안 부산 경남에서만 근무했습니다. 그 헌법재판관 할 때 처음으로 서울에 근무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회 개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방법이 저는 판사라고 생각했고 헌법재판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될 때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지역에서 큰 사건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과 지나가는 이유로 재판관 됐다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묻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지역법관이 재판관 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두 번째 참입니다. 창의적으로 하라 이런 말이죠. 창의적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단상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상당히 좋은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지금이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뭐 하나 주제만 하면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빼고 다 빼고 남는 게 뭐냐? 그 일의 본질입니다. 그걸 잡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도 만들고 아이팟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창의성을 논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영복 교수입니다. 신영복 교수는 그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면방에서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뭐냐? 중심부는 가치를 지키는 보루일 뿐 창조 공간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변방이 그 창조의 공간이 되는데 전제가 뭐냐?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부산 경남에서만 근무했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서울에서 근무하는 판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었어요. 지나가나요, 지나가나. 자기들도 사법시험 합격했고, 나도 사법시험 합격했어요. 나도 재판했고, 당신들도 재판했고,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큰 사건을 안 해봤대요. 자기는 큰 사건을 해봤고.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대기업 재벌의 회장을 다루면 그건 큰 사건이고, 시골에 있는, 재산 없는 사람 사건을 맡으면 그게 작은 사건인가요? 똑같아요. 대기업 재벌에 대해 집행유예가 전부이듯이 시골에 있는 농부의 2천만 원 전부예요. 재판 받는 사람은 그게 다 전부인 거지. 누가
무슨 자격으로 큰 사건, 작은 사건을 나눕니까? 대통령에게 걸린 게 전부이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뭐 탄핵 재판에서 열심히 싸웠듯이 이름 없는 힘없는 시민에게 2천만 원은 전부인 겁니다. 그걸 왜 큰 사건으로 생각을 못합니까? 나는 그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저는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실력으로 말을 해야지. 내가 서울에 근무하는 거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너는 시골에 근무하니까 못 나가는 거고. 그럼 물어봐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27년 동안 법원에 있어가지고 많은 판사들하고 일을 해봤지만 약간의 신뢰를 무릅쓰고 말한다면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제가 근무했을 때 일 잘하는 대학 평균 1등이 서울대가 아니에요. 서울대는 물론 공부 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을 아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디냐? 정말 고르게 일 잘하는 사람 경찰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일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경찰대가 일을 잘할까? 그건 이거예요. 경찰대 사람들이 대체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경찰대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1번. 두 번째, 경찰대에 사법시험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냐? 낮에 경찰 공부 다 하고 밤에 공부해서 사법시험 된 사람이에요. 서울대는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한 사람보다 밤에 공부하고 시험해서 그 사람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서울대 출신들은 사회성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까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경찰대는 어떠냐? 조직생활을 했잖아요. 조직생활을 한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부가 3명이니까 이 재판 3명이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경찰대생들이 평균적으로 높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자 말씀.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망에 빠지기 쉽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독단에 빠지기 쉽다.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배운다는 것은 남의 생각을 듣는다는 걸 말합니다. 생각한다는 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쌓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남의 생각을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정작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창의적일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자기 생각은 엄청 많아요. 근데 도무지 남의 책을 보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많아요. 근데 뭐 일을 시켜보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그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창의적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에 대해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산책을 자주 합니다. 이 산책이라는 게 뭐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창원에 근무할 때 저녁을 먹고 산책을 했어요. 그 산책을 하면 다음날 선고할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그 선고할 사건 중에 자살하기 위해서 여간에 불을 지른, 그래서 실패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피고인은 집행유예 하기로 이미 판결은 다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산책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 그게 인터넷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다음날 그 피고인 보고 자살을 10번 외쳐봐라. 그랬더니 살자 이렇게 되잖아요. 4개는 살자로 들린다. 당신은 실패해서 자살 시도했지만 자살을 실패해서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행유예도 해주고 책도 살아있는 동안 읽어야 될 49까지인가 그 책을 줬어요. 근데 마침 기자가 있어서 그걸 기사를 썼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뭐냐면은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면 되잖아요. 언론 플레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삶으로 우리가 뭐랄까 도와주냐. 이게 본질 아니에요? 왜 본질을 놔두고 맨날 언론 불행한다고 그런 이야기만 해요? 제발 좀 삶의 본질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통은 두 가지입니다. 남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잘 하고, 그다음 그걸 성찰로 이어가는 과정인데, 남하고 이야기를 잘 하려면은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 남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잘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판사 중에 또는 변호사 중에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굉장히 말 잘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못해요. 도무지 말하는 습관을 이렇게 들이질 않아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경청에 대해서는 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그 유행묘지에 있어요. 부산에 가면 그 유행군들이 6.25 참전해가지고 싸우다가 전사하신 분들을 묻어놓는 곳이에요. 그게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또 그 아동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이삭의 집에서 유행묘지까지. 그러니까 유행군들은 왜 이 나라에 왔을까?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집 원장은 왜 그런 걸 할까? 쭉 하면서 끝에 가가지고, 평화다, 평화. 이 평화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누가 봐도 훈훈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국회의원이 제가 북한 주장에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엔군이 6.25 전쟁 때 참전한 이유를 모르느냐. 어째서 왜 그 사람들이 그 유엔군이 한반도에 왔을까라고 의문을 하냐 이거예요. 이 의문을 다루면 필시 유엔군이 북침했다는 북한 주장을 동조하는 거다. 라는 사태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건 어디서 나올까? 그분도 S맨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경청이다, 경청. 그분에게 경청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엔군이 이 나라에 왔을까? 그게 몰라서 묻냐라고 이어진 거예요. 그건 도입부이잖아요, 도입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전남에 얽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엔군은 왜 이 나라에 왔을까? 그 도입부인데 그게 북한 주장을 동조했다는 게 좀 믿기지 않죠. 한번 읽어보세요. 제 블로그에 그대로 있는데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까지 그 글과 그 국회의원의 말 그 두 개를 놓고 이 글을 보고 이런 해석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소통에는 남의 이름을 외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감님처럼 김자, 백자, 중자 한번 들으면 있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보면 이름을 외우기 힘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관장을 뭐 몇 번 하다 보면은 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 참모 그룹에서 그날 참석할 사람 이름, 사진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럼 보통 기관장들은 그걸 그 식당에 가서 자기 무릎에 놓고 그걸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상대방들은 다 그걸 봐요. 제 양반이 내 이름 잘 모르는구나. 근데 저는 이름 다 외워가요. 어떻게? 10번 외우면 외워져요. 다시 말하면 그날 하루 종일 그것만 외워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참모 그룹에서 적어준 명단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가지고 가면 보게 돼 있어요. 찢어버리고 누굴 보고 김누구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저 양반을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 뭐 외우는 게 뭐 대단하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자기가 소중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새 정부가 민생회복과 사회통합을 외치잖아요. 어느 정부도 그렇게 외쳐요. 근데 그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민생회복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모든 사람은 자기의 민생이 가장 중요해요. 북한군이 내일 침입하냐 안 하냐 이게 걱정하는 사람보다 내일 아침 내 댓글가 있냐, 내 자식에게 교육을 시킬 건가, 어떻게 시킬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민생회복이 중요해요. 그러면 민생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는 국민이 통합이 돼야 돼요. 국민이 통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생회복이 되었냐고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이 지역이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선생이 김대중 대통령 교육감님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IMF를 극복했잖아요. 뭘로 극복했어요? 국민 통합으로 극복하신 거예요. 국민이 똘똘 뭉쳤을 때 민생도 회복되고 위기도 극복하는 거예요. 저는 사회 통합 이꼴 민생 회복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그렇다. 근데 그걸 자꾸 잊어먹어요. 민생 통합이나, 국민 통합이나 민생 회복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라고 지도자가 착각을 해요. 그럴 때 되게 끝이 안 좋더라.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사람 숫자도 그렇고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질문을 듣고 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